안녕하세요. 범죄 분석가이자 범죄사회학자인 배상훈 인사드립니다. 2021년 2월 2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원래 방송이 없는 날이었고, 그런데 다음 3월부터 충북대 사회학과 이제 범죄사회학 강의를 줌으로, 요즘 대부분 비대면이니까 뭐 한 학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웹캠을 살려고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웹캠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거를 오전 내내 두저갖고 겨우 줌을 설치하고 제 핸드폰에 그러니까 세컨폰을 이제 일종의 그 연결해 갖고 USB 연결해 갖고 카메라처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아이고 뭐 이제 젊을 때 같으면은 이런 기계적인 거는 쉽게 빨리빨리 했는데, 이제 좀 나이가 좀 드니까 조금 느려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다 마련해 놓고 보니까 프로그램 몇 개 설치하고 뭐 이것저것 검색해서 지식 찾고 뭐 이렇게 해서 다행이에요. 3월부터는 이제 충북대 사회학과에서 범죄사회학 줌 실시간 강의를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전체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한테도 그 유튜브로 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건 줌은 사실 그거는 학교 아이디로 이렇게 되니까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그 옆에다가 다른 카메라를 놓고 그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강의를, 그러니까 하나는 줌으로 찍는 거는 학생들 강의용이고, 다른 쪽의 카메라는 이제 우리 다른 일반인들, 제 범죄 사회학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을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작년에도 또 비슷하게, 작년에는 그냥 실시간은 아니었고 동영상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누구나 볼 수 있었는데, 이번도 뭐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봐주시면, 뭐 제약이 뭐 공짜인데 뭐 시간만 나면 목요일 1시부터니까요. 실시간으로, 실시간 방송으로. 어제 편파TV에서 하는 범죄사회학 실시간 방송을 했어요. 다른 분, 저 말고 이제 닉네임 왓슨하고 닉네임 스펜서 두 분이 같이 했죠. 뭐 본분 다 아는, 이걸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이 커뮤니티에 올려놨으니까, 게시판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작가들 고용해서 이렇게 그 이제 컨티를 짜갖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재미가 있겠지만은, 큰 얼개만 가지고 일종의 난상 토론을 가지고 1시간 넘게 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어요. 그럼 적당히 섞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실시간으로 채팅도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지금은 한 뭐 30명 좀 안쪽 같아요. 근데 더 많이 해서 실시간으로 뭐, 우리가 뭐 이제 그 이동형 TV라든가 김영민 TV처럼 실시간으로 뭐 10,000명 이상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건 뭐 그렇게 되면 뭐 그게 완전히 뭐 큰 건데, 최소한 한 2, 3천 정도는 해서 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라든가 아니면 주요 이슈들을 토론할 수 있는, 제가 원하는 CDL이 그거지 않습니까? 크라임 데일리 라이브가. 하여튼 뭐 일주일에 한 번 했지만, 이제 저는 그거를 편파TV에서 하는 것을 모텔 삼아서 하루하루씩 늘려나가고,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두 분이 와갖고 참관을 하고 뭐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면 뭐 할 수 있으면 같이 출연하고, 아니 뭐 그게 좀 그러면 뭐 방송 전에 사전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 중에서 구경 겸 참여 겸 겸사겸사, 딱히 뭐 이게 뭐 제가 뭐 금요일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일종의 그 배우는 취미 생활 겸 뭐 아니 뭐 저기 바쁘면 또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뭐 방송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하시고 뭐 자기 이렇게 꼭 이렇게 매번 나온다, 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와서 구경하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저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과 이제 좌담 대담하는 걸 보시고, 할 말 있으면 와서 뭐 마스크 쓰고 하니까 얼굴 노출될 것도 없죠. 얘기하고, 또 그게 싫으면 또 그 앞에서 뭐 얘기도 범죄에 대한 얘기를 좀 1시간 정도 사전에 같이 뭐 저녁 같이 먹으면서, 아니면 저녁이 좀 그러면은 뭐 다과라도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구경하고 가도 뭐 이렇게 일종의 취미생활 형태로 해도 뭐 큰 부담 없이, 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또 관심이 있고 또 그걸 또 직업적으로 하려고 하는 분이면은 또 거기 와서 또 참여해서 하면 되는 거고, 또 이제 뭐 거기다 공부를 하고 싶으면 또 하는, 좀 자유로운. 저는 이제 CDL이라는 걸, 이거를 이제 점차 데일리 라이브로 확장하면서 제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속 하고 있는 범죄 연구소 크라임랩을 통해서 뭐 연구, 교육, 방송 이런 걸 같이 하는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닥터 훈이 네이버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구로구청 앞에, 서울 구로구청 앞에 있으니까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같이 뭐 커피 한잔 하셔도 되고, 예. 그리고 뭐 어차피 2월 뭐 말 지나면은 거리두기도 완화되니까 같이 뭐 식사도 해도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어제는 그래도 나름 했는데 아직은 좀 서툴죠. 왜냐하면 저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이 또 이렇게 하니까 시간 측정이라든가 말한 수준 이런 것들이 좀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시고요. 보시고 싶으면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어제 사실 그거 하기 전에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생방을 하고 이제 바로 갔습니다. 그건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인데 7시, 저녁 7시에 전화로 했죠. 이제 아무래도 거리두기 때문에 전화로 이제 인터뷰하는 식으로 생방송으로. 근데 어제 한 내용 중에 좀 특이한 건 이제 정인이 사건에 관련된 그 사건을 엉망으로 처리했던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경찰 징계는 저는 뭐 무슨 징계 사유가 생긴다고 해서 매번 징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좀 그런 거죠. 워낙 조직이 크다 보니까 그 징계할 사람들이 자주 생기겠죠. 그걸 매번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면 사실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아니면 반년마다 이렇게 하나씩 징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그때 이제 징계 요청된 여러 건수 여러 사람을 하루에 몰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일종의 재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태까지 경찰관들의 징계라는 게 사실 제대로 된 경우는 참 드뭅니다. 애초에 징계까지 가는 건 사실 큰일이고, 징계 가기 전에 웬만하면은 이제 사표를 내죠. 그리고 근데 못 나가겠다. 사표 내지 않으면 뭐 대부분은 사표 내는 경우는 또 드물고 그냥 다른 데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를 하는 거죠.
사고 친 놈. 그 여기 있으면 저기 저 구석에 있는 어느 지방청이지만 저 구석에 아니면 지방청도 안 되면 저기. 근데 지방청을 넘어서긴 쉽지 않으니까 다른 데로 다른 부서로. 근데 그쪽 애들은 이렇게 쉽게 하겠습니까? 사고 치고 온 놈인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대민부서라든가 아니면 팀 단위로 움직이는 데는 안 받고 진짜 뭐 팀장이 방방 뜨죠. 서장부터 시작하고 우리가 무슨 뭐 쓰레기 하치장이냐 막 난리도 치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보내니까 제일 많이 가는데 그래서 뭐냐면 기동대. 그리고 이제 예전엔 전의경들이 있었던데 그런 데 가니까 왜냐면 거기는 뭐 반대할 사람이 특히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어도 사실 뭐 시민들이 아니라 전의경들을 상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종의 군부대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의경들을 그런 놈들이 두들겨 패고 막 그래서 막 난리도 아니었고 가혹행위 그래서 거긴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나마 그건 뭐 의무복무니까 그냥 참아주고 말고 조금만 똥이 더러워서 피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넘어가는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 또 다른 데로 보내갖고 그러니까 바로 잘라야 되는데 왜냐면 징계 처리하는 게 자기 그 상관들도 자기의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 부담되고 또 손대기 싫으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징계 처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 사고가 또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될 놈들이 경찰관 이어갖고 사고 생기고 시민들한테 피해 끼치고 동료들한테 피해 끼치는 게 그나마 이제 징계로 가게 돼도 대략적으로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일종의 쇼부를 치는 거죠. 이 쇼부 친다고 하면 뭐 죄송합니다만 뭐 1번 말에 죄송합니다만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했습니다. 대충 뭐 정직 아니면 뭐 감봉 정직까지도 안 가죠. 파면 해임 정도 되면 그건 엄청나게 큰 거니까 그건 아주 드물고 그 정도 되면 이제 언론에 몇 번 난 정도겠죠. 그전엔 보통은 이제 그냥 쇼부 치는 건 정직이나 감봉이나 견책 정도로 감봉 가는 것도 사실 드물지만요. 그 다음에 뭐 정직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하지만 실제로는 정직이라면 사실 파면해야 되죠. 그런데 정직으로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감봉 정도는 사실 그것도 크지만 일종의 쇼부치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징계위원회가 예전 같은 경우는 징계위원회가 내부로만 구성돼 있고 그것도 대충 그냥 얼렁뚱땅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눈치가 보이니까 이제 외부 이제 징계위원들이 더 다수 이렇게 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의 무슨 위원회라든가 정부의 위원회라는 놈들이 실제로는 사실은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것처럼 실제로는 친경찰 그러니까 전직 경찰들 전직 경찰인데 어느 뭐 경찰학과 교수이거나 아니면 변호사 비슷하게 했는데 사실은 여기 경찰하고 인연이 많은 아니면 뭐 어느 관계된 행정부서의 공무원인데 그 중에 이제 어디 교수로 간 그러니까 대충 이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럼 가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걸 주재하는 간사가 보통 형사과장이나 아니면 서무과장 뭐 이런 우리는 경무과장이라는데 그런 애들이 주로 주무과장이나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이 이제 분위기를 잡습니다. 쭉 하면 그러면 실제로 이제 바깥에서 온 사람들은 실제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대 의견이라든가 뭐 내지 않습니다. 내봤자 솔직히 그땐 낼 수 있죠. 근데 밉보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섭외 안 해줍니다. 그게 섭외죠. 그러니까 이 얘들도 이제 관련된 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좀 괜찮은 학교라든가 아니면 좀 이런 애들은 바빠서 못 오죠. 안 오고 또 변호사 이런 애들 뭐 바쁩니까? 근데 그런 이름이 필요한 뭐 어떤 뭐 이제 일종의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애들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더 가면 이제 대충 이신전심, 염화미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 대략적으로 뭐 지휘관에 뭐 요번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뭐 대충 다 알죠. 뭐 진짜 귀신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누가 얘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아니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그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큰 분란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간혹 그럴 수 있죠. 간혹 그러니까 이두저두 해서 바빠 갖고 뭐 그러니까 사실 뭐 교수들 바쁠 수 있으니까요. 어거지로 어떻게 와 갖고 왔는데 수틀려 갖고 아니면 뭐가 하다 보니까 빵 해 갖고. 근데 그래도 사실 실제로는 뭐 거기서 이게 조정을 하고 뭐 이런 상태고 그 바깥으로 큰 소리가 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징계 관련된 서류가 공개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을 나중에 이제 국정감사 같은 데서 이제 공개하려면 하겠죠. 근데 여태까지 그걸 공개한 게 거의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거든요. 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세세한 회의록, 절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의 기관이라 이런 데서 제대로 된 회의록, 녹취 회의록 같은 걸 한 게 있습니까? 대충 나중에 가라로 만들어 갖고, 가라라고 해 갖고 쉽게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사인하고 마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지휘관의 의사 그리고 여론의 동향을 한 미리 만들어 온 징계안 뭐 이 정도죠. 그렇다고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거기 있는 징계위원들이 동의하면 그만이니까. 뭐 그렇다고 자기가 뭐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래 뭐 같이 동의했어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제대로 된 징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징계 아니면 뭐 그런 것처럼 빡쳐 갖고 이제 뭐 변호사 대동해 갖고 막 절차 따지고 막, 세상에 그런 징계는 경우 드물죠. 윤석열이니까 그러는 거죠. 윤석열이 같은 애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드물죠. 거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더더욱 이게 징계를 받고 나중에 또 경찰밥 먹어야 될 애들인데, 퇴직 아마 뭐 사실 뭐 파면 해임됐다 하더라도 아니면 거기까지 가는 게 더우니까 어차피 정직이나 아니면 뭐 감봉했다 하더라도 어차피 거기서 그 조직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애들이고 사표를 나중에 받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위하는.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대략 이런 큰 일이 생겼는데 그러면 막 저 새끼 저 파면해야 돼, 해임해야 돼, 막 저 무능한 새끼들 막 욕먹고 막 경찰에 막. 그때는 막 그냥 그런다 싶은데 한 잦아들기 기다리죠. 한 달, 두 달 기다렸다가 스물스물 바람 빼갖고 나중에 보면 뭐 아무리 해봤자 뭐 감봉 한 3개월 정도? 정직 뭐 아무리 깊어야 정직. 그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감찰 기능은 어떻게? 감찰 기능이 작용을 안 하죠. 그런데 작용을 안 한다는 것이 감찰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봤자 그것을 위해서 알아서 틀어버리면은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애들을 뭘 하려고 하지만 대부분 인맥과 연결돼 있고 출신과 연결돼 있어갖고 함부로 징계위원회 못 올리고 자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른다는 건 징계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틀어버리니까 그런 놈들이 계속 그냥 경찰에 남아갖고 똥물 튀기는 애들, 사고치는 놈들. 그러니까 오히려 제대로 일해보려는 애들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고 자리 뺏기고, 그러니까 경찰이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실제로 경찰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요원한 거예요. 늘 뭐 무슨 경찰개혁위원회라고 해서 뭐 무슨 인권연대 오창희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뭐 경찰위원회 인권 뭐 개선 방안 뭐 이런 다들 모으겠는데, 그렇죠? 제가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진짜 모르시는 거죠.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뭐를 뱀 대가리를 꽉 잡아갖고 해야지 비틀려서 용트림이라도 해서 바꾸고 오는데 그걸 모르니까 좋은 말만 하는 겁니다. 경찰이 바뀌어야 되고 막 수사 전문화해야 되고 막 해야 되고 하는데 실제로 가면은 도로맹탕. 뭐가 뭔지 모르죠. 그런 사람들이.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때는 이미 같은 밥그릇에 주둥이 처먹어갖고 처먹는 데니까 얘기를 해도 대충 같이 가는 거고. 저 같은 어중띵한 애들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어디 경찰학과 출신, 제가 무슨 같이 방송도 하고 사실 뭐 무슨 특검에 있었던 경찰 출신이지만 사실은
출신이 조금 다른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있는데, 그 사람도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지만 본질적인 얘기를 안 해요. 왜? 어차피 그 밥 먹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그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경찰과 관련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떠드는 거고,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그런데 발이나 손 이렇게 담그고 있는 애들은 입 꾹 다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밑보이면은 어느 위원회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무슨 뭐에 이제 뭐 학술 논문 같은데 뭐 이렇게 뭐 이걸 심사하거나 뭐 어디 뭐 프로젝트 하나 이런 일절 없습니다. 이게 뭐 제도적으로 못한다, 불법적으로, 아니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다 배제합니다. 그게 진짜 자본주의적 배제의 논리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 그리고 매우 행복해하죠, 그 사람들. 결국은 근데 그것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무능한 경찰들, 부패한 경찰들이 그 조직을 차지하고 있고, 마치 자기들이 대단히 전문가인 양 거치장만 해도 얼굴에 그 화장 덕지덕지하는, 겉은 얼굴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덕지덕지하는 좀비 새끼들인데 이 화장만 떡칠해 갖고 이게 겉판, 실제로는 무능하고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실제로 능력이 있는 경찰도 많습니다. 근데 그 좀비 같은 놈들 때문에 길을 못 핍니다. 그러다가 이제 알아서 고개 숙이고 가거나 아니면 알아서 나오거나 아니면 알아서 대충 타협하고 사는 거죠. 저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니네부터 밥 안 먹어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냥 네. 어떻게 보니까 그러니까 눈이 트이 돼요. 눈이 트이 돼요. 안 보이던 게 보이대요. 진짜 당연한 것처럼 생겼는데 당연한 게 아닌 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어제 확실히 이동영이라는 사람이 말은 더럽게 해도 제가 늘 뭐 항상 나한테 그러네, 싸가지 없다고 내가 했다고 지가 뭐라 그러다 했는데 그래도 샤프한 맛은 있어요. 사실 이동영이 번뜩이는 맛은 있어요. 작가고 방송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을 팍 치고 들어오더라고요. 어제 정인이 사건 경찰 징계할 때 저도 뭐 팍 치고 나가는 거죠. 네, 맞죠. 꼬리 자르기죠. 쉽게 말하면 시끄러운 상태, 시끄럽게 시간 끌다가 실제로는 꼬리 자르기 많은 거죠. 징계라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이런 상태.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 교사들 관련된 부분이 하나 나와갔고요. 성희롱 교사,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용화여고라는 데 들어보셨습니까? 용화여고 대표적인 스쿨미투. 여기 있는 선생이라는 새끼들이 선생이라고 말하기도 입이 더러워지죠. 네, 말하자면 뭐 성추행에 성희롱에, 이거 뭐 성추행 성범죄입니다. 뭐 이걸 뭐 이렇게 나눌 필요도 없습니다. 성범죄.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위원회라는 게 있나 봅니다. 김현정이 뉴스쇼에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분이 졸업한 후에, 실제로 근데 졸업하기 전에는 그 많은 나쁜 일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도 어떻게 못하다가,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말하기도 참, 엉덩이나 가슴을 툭툭 치고 허벅지를 만지고 뭐 투명한 샤워실을 만들어서 비 오는 날 너희가 샤워하는 모습을 구경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개새끼들이 교사라고 납시고 이제 여고 교사에 있다는 게 대한민국이 쪽팔린 거죠. 쉽게 이런 새끼들을 쉽게 걸러내지 못한, 이게 무슨 교육자입니까? 이 쓰레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도 이게 벌써 몇 년째인데 해결이 안 됩니다. 교육청 애들도 서울시 교육청 같은 데도 감사해도 제대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아 갖고, 파면, 해임 각각 1명, 정직 3명, 견책 5, 경고 9. 그럼 견책 5명, 경고 9명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직 3명은 다시 돌아갈 거고,
파면과 해임 2명, 달랑 2명입니다. 이런 심각한 성범죄가 벌어졌는데도. 이 용화여고라고.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럼 이런 새끼들이 어떻게 그 교사가 됐고, 그럼 교사가 됐고, 그걸 이제 어떻게 곤란하지 못했을까? 곤란이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교원 자격 검정령의 개정안에서 국무회의 통과가 됐는데, 그러니까 교대나든가 이런 데에서 조직 이수 이런 때 재학 중 2에서 4회에 성인지 예비교사 성인지 교육 의무 이수를 해야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방안들을. 그럼 생각해 보시죠. 그럼 지금 이전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런 쓰레기 같은 교사라고 하기 너무 쓰레기들이 그 여중 이런 데서 애들한테 성범죄를 하는 거죠. 참 쓰레기 같은 새끼들인 겁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야 될 경찰이나 교사들이 더 더러워. 이제야 시행되는 거예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겁니다. 아니, 이걸 은임한 성인지 이걸 의무화했다. 근데 의무화했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어떤 조짐이 보이는 애들이 있죠. 그럼 그거를 교원 자격을 얘를 할 때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 이 새끼는 안 돼. 이건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죠. 여자애도 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여자 교사, 남자 교사, 예비, 그리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거 검사를 해갖고 그것까지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교원단체에서는 반대하죠. 아닌데 저는 그 반대는 정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공무원이 한 번 되면은 철법통이 되는 이유도 이런 어떤 정신적인 자격, 이거 검증을 안 하는 거예요. 경찰도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를 현장에 박아서 이상한 새끼들 다 끄집어내야 된다. 현장에서.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건 감찰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힘든 사람들은 또 현장에서 도와줘야 된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사들 같은 경우는 정신적으로 힘든 것보다는 실제로 이거는 성범죄 공격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혹은 현장에 있을 때 미연에 이걸 애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장관이라는 인간들의 이런 애들도 전혀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겨우 지금에서야 예비교 성인이 감수성했는데 웃기는 소리죠. 저거 갖고 되겠습니까? 생각해보시죠. 그런 쓰레기들이 오히려 잘 빠져나가겠죠.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아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무슨 애를 낳으라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좀 계속 걸리는 게 하나 있어갖고, 나경원 전 의원이죠. 지금 서울시장 예비후보였는데, 다른 건 제가 뭐라고 하는데, 이 공소장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봐주기도 이런 봐주기가 없죠. 근데 이 사람과 관련된 나경원의 의원의 그 부친이죠. 설립한 사학법인 홍신학원 관련된 배임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혐의 없음 처리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2019년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홍신학원이 같은 법인 소속이 아닌 홍신유치원의 주변 시세 대비 약 25%의 헐값에 임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니까 이 홍신학원에 있는 어떤 땅을 전혀 다른데 헐값에 임대했으니까 이익을 이전해 버린 거죠. 이익을 자기 마음대로 준 거죠. 그러니까 배임이죠. 그러면 그것을 근데 이제 왜 그랬냐? 근데 그 유치원이 나경원이라는 사람의 동생이 운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부 거래이거나 친족 간의
이거 돈을 쏙 준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게 배임이죠, 배임. 그런데 검찰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그럼 우리가 생각한 그런 거잖아요. 헐값이란 개념이 뭘까? 헐값의 기준을 따져야 되겠죠. 그럼 그 주변의 시세, 와, 지금 준거의 시세를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그럼 준거는 이미 나와 있으니까 시세를 해야 되는데, 이 검사들이 얘들이 머리가 나쁜 건지 아니죠.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 공인중개사 의견을 들었대요. 전화해갖고, 뭐 전화를 했다는 어쨌든 불러갖고, 시세 얼마, 그리고 위성사진을 찍었대. 그래서 왜 위성사진을 찍었냐 그랬더니, 이홍순 유치원이 우장산역에 400m 떨어져 갖고 도로에 바로 출입이 불가능해서, 그 얘기는 뭡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별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뭐 통상 임대료가 5분의 1밖에 안 돼요. 사실 뭐 임대인 찾기도 어려워요. 뭐 임차인 찾기도 어려워요. 이런. 근데 문제는 아니, 그럼 그 공인중개사도 편차가 있을 거다. A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B란 사람은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공인중개사 협회, 그러면 서울시 공인중개사 협회라든가 아니면 공인 감정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람들한테 정식 문서를 해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꼭 법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냥 듣고, 이게 무슨, 그러니까 대놓고 봐주려고 한 거 아니냐. 결국은 무혐의니까. 이따위가 무슨, 이게 대한민국의 그 검사란 작자들이 해야 될 짓이냐.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여튼 도지 공시지가, 실제 매매가, 실거래가 조회 등등등을 비교해서 공적인 공인중개사 협회 같은 데에서 회신을 받아서, 아니면 감정평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되게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주변에 물어갖고, 이거는 싸요. 그렇지, 싸. 이건 조금 문제는 있지만, 뭐 A란 복덕방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 차이 없어. 무혐의. 참 대한민국 검사들 참 대단하십니다. 하필 나경원한테만 이렇게 날이 그냥 이빨 빠진 날로 칼잡이라고, 지들이 스스로 칼잡이라고 하는 검사들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건 이제 막간의 영향고, 수시 채용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 5대 재벌 중에서도 이제 삼성 하나 롯데 빼고는 다 이제 대규모로 된 채용이 없는 상태죠. 사실 근데 좀 걸리는 건 그겁니다. 수시 채용이 늘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면, 중요한 거는 이제 공인 영어 뭐 이런 어떤 시험성 이런 것보다는 가장 우리가 수시 면접 뭐 이런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인턴 경력, 이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최광욱 의원에 대한 인턴 허위 이런 것처럼 어떤 일종의 네트워크가 있는 자기 부모라든가 아니면은 자기의 인적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은 인턴 경력을 쉽게 쌓을 수 있다. 스펙을. 왜? 자기 아버지가 내가 무역회사 아닌 어느 무슨 뭐 화학회사라든가 아니면 무역회사 같은데 아니면 무슨 IT 회사 같은데에 가고 싶은데, 내 아는 자기 아버지 아는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 회사와 관련된 어떤 작은 연구소나 이런데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인턴은 쓱 해서 인턴 경력을 해줘요. 그러면 그 경력을 가지고 하면은 이 사람은 쉽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음서제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치열하게
몇만 명이 시험 보고 거기서 성적이 높으면 거기서 올라가서 이게 더 공정한 게 아닌가. 그 사법시험 문제도 그거죠. 예전에 사법시험은 진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아니면 이런 고졸 변호사 나와갖고 판사도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 지금 로스쿨 들어가는데 로스쿨 들어가는 게 실제로는 성적이냐? 성적도 있지만 대부분 추천서 아니면 또 관련된 스펙. 근데 그 스펙은 누가 해주냐? 그 스펙은 또 어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하면 또 그 스펙이 인턴 경력이 스펙이 돼갖고 거기 로스쿨을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럼 또 근데 아무나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그럼 걔네들이 대학 들어갈 땐 또 어떻게 합니까? 비슷한 수시전형. 그 스펙은 누가 하면 또 자기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미 이 사다리는 계층 상승의 사다리는 이미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수시 채용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인턴 경력 뭐 자기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참 제가 이제 경찰대 치안대학원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제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는데 다른 거 안 보는 거예요. 연구 경력, 연구 계획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자기소개서 이런 거 하죠. 영어 이제 뭐 대충 뭐 이렇게 묻는 거 이런 거. 필기시험 안 봐요. 근데 묻는 게 뭐냐? 여러 가지 묻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뭐 법학연구소 아니면 치안 관련된 연구소 아니면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에서 인턴 경력. 그럼 그게 더 점수가 높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인턴 경력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진짜 끊었고 백 없는 사람 못한 거죠. 근데 관련된 어느 교수의 뭐 딸내미나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대충 친구들 이렇게 네트워크 되니까 쉽게. 그러니까 원래 인턴을 뽑지도 않아. 근데 자리를 만들었고 해. 그러면은 또 계층 상승의 다리가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게 정이냐. 오히려 더 어렵다. 아마 제가 시골 출신, 뭐 우리 부모 아무것도 없고 외삼촌 하나 뭐 짭새 이렇게 대충 했는데 뭐 지가 혼자 잘난 줄 아는 그런 아무런 뭐 이렇게 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저는 대학도 못 왔어요. 그죠? 인서울은 불가능했고 이게 맞나요? 사실 저는 최강욱을 검찰이 조지는 이유와 조국하고 뭐 정경심 뭐 조민 뭐 조지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죠. 이게 왜냐면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건 잘못됐다. 그런데 그 행위 자체가 저는 보통의 기준으로 용납받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최강욱이 인턴 증명서를 해준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 문제를 줄 수 있다. 아니 친구고 아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게 공정하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공정하지 않죠. 근데 공정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인 처벌은 받는 게 이상하죠. 그렇지만은 도덕적인 문제는 있는 거죠. 조국과 조민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니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냐? 전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왜? 아니 뭐 충분히 인턴하고면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 교수고 자기 아버지 서울대 교수고 아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을 뭐 그 사람들이 뭐 학생 때 학생 운동을 했던 뭐 진보 지식인은 뭐 무슨 상관이? 그건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 중에서 대학 교수가 있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이용해서 뭐 인턴 했던 뭐 그걸 싸갖고 그걸 모아갖고 의대에 가거나 뭐 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저는 그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공정하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죠? 저는 공정하지 않다고 봐요. 왜? 가진 집 자식들은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있는 자식들은 쉽게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한 자식들은 못 올라가죠. 그건 공정하진 않은 거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죠.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법적으로 아니죠. 그건 법적으로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런 문제 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판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수시 채용 문제도 그런 문제일 거예요. 저한테 이제 그 치안대학원이라든가 범죄 공부하고 싶다는 분들이 이제 와갖고 얘기하지만, 대학원을 잘 못 가요. 가도 허접한데, 돈만 내면 가는데. 왜? 이미 괜찮은 자리들은 다 그런 네트워크를 가진, 기득권을 가진 교수, 아니면 뭐 전직 뭐 경찰이었다, 뭐 변호사였다, 이런 애들이 다 자기 지 새끼들 먼저 챙겨서 이미 채워넣었어. 능력이 있든 없든. 근데 애초에 시작점부터 달라. 그러니까 범죄 관련된 범죄 심리 이런 데도 딱 보면 눈이 보이죠. 그게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범죄 심리학자, 아니면 범죄 지가 경찰에서 뭐 했다 뭐 하는 놈들 딱 보면은, 그래, 그건 좋지만 당신들이 범죄했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도덕적으로는 공정하지 않아. 나와서 어디 TV 나와서 뭐 정의롭다고 떠들고 주둥아리 놀리지 마라. 네 새끼들은 네 새끼 관련된 새끼들은 공정치 않게 뒷구멍으로 넣거나 아니면 해고 나서 내가 법을 어겨서 이렇게 하면서 사회 문제, 범죄 관련된 문제 할 때 불을 켜고 죽일 놈, 뭐 공정하지 않다는 등 뭐 가증스럽다. 제가 늘 욕하는 애들 있잖아요. 뭐 너무 나갔나요? 휴대폰으로 비밀번호 촬영해서 여성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요 새끼가 참, 이게 처음에는 이제 충남 부여에 있는 아파트인데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했는데, 이게 이제 이게 카메라 설치해 갖고 각도를 4번을 옮긴 거예요. 이렇게 찍으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여성이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는 걸 이쪽에 찍어야 돼.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호가 한 서너 개, 4개에서 6개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체가 안 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찍고 이쪽에서 찍고 조합해서 만들었네요. 그 진짜로 침입을 했어요. 이런 놈은 어떤 놈입니까? 이거 완전히 강간범이죠. 성범죄죠. 근데 분명히 1심 재판부, 2심 재판부 분명히 그 계획적이라고 했어요. 그 태도도 안 좋고 수법과 행위도 불량하다고 했어요. 근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의 그 마지막, 조선놈 말은 뒤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범행 3일 후 직접 수사관이 찾아가 자수하고 자발적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돼 있어요. 이걸 판사들은 이게 개전의 정이 보여 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범행을 했어. 근데 경찰들 왔다 갔다 해. 딱 보니까 이건 걸릴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수해. 그리고 대가리가 좋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미 자발 심리 받을게. 나래도 그렇게, 나래도 내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줄 수 있으면 이렇게 생각이 딱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왜냐? 그런 놈들은 상습적이고, 그런 놈들은 내부 공격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그런 조언을 해줬다고, 설사해줬다 하더라도 저를 공격하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금방 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새끼 저거 피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이것이 감형의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기가 아주 그냥 전율이 느껴지죠. 판사들 멋있네. 성범죄자를 아주 양산하고 있네. 근데 이렇게 한번 빠져나간 놈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절대 걸리지 않죠. 이게 대한민국 판사들이 참 큰 문제입니다. 이 변호사들이 시켰겠죠, 당연히. 지들이 둘이, 판사나 변호사들이 짰다고는 뭐 제가 얘기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거 보면은 대한민국이 왜 강간공화국인지가 딱 나오는 겁니다. 멋있네, 아주. 그러니까 이거 여기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성범죄자들이 이게 감형받는 사이트 가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들이 시키는 거예요. 지들끼리 또 하고. 대한민국이 강간공화국이라고 하겠습니까? 응? 발음도 안 되네. 대한민국은 강간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형량 받은 것이 몇이냐면은 징역 4개월입니다. 겨우. 징역 4개월. 징역 4개월이라고 하면 대충 구속된 상태 빼고 그러면 아예 형이 없는 겁니다. 집행유예. 제가 장담하건대 이 새끼는 요건 6개월 안에 또 똑같은 저지릅니다. 요건 빼박입니다. 요건 제가 여러분하고 내기하도 좋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서를 만든다고 하네요. 이제 와서 2021년도에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 여성가족부가 김대중 정권 때 20년 동안 뭐 한 거죠? 여성폭력 방지 전담부서가 없었다는 건가요? 데이트 폭력 실제 조사를 한대요. 응? 기가 막히게 코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런 여성가족부 부용이 나오죠. 그죠? 여태까지 뭐 했을까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도 올해 최초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작년, 재작년 문재인 정권 초기 뭐 했을까요? 놀고 먹었다는 소리겠죠. 여성폭력 통계를 구축하기로 했대요. 올해 처음에. 그동안은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한 거겠죠. 놀고 먹으셨겠죠. 여성가족부가. 아이고 답답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